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오늘도 두서없지만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키워드를 나열하면서 그 중에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오해 방지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키워드, CO2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CO2도 충분히 중요하고 또 이미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열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자료를 인용해서 태양으로부터 매 순간 지구까지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174 페타와트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란, 반사 등으로 지표면에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면이나 이렇게 해양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이 89 페타와트라고 한다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엄청난 양이죠. 원전 6천만 개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매 순간 지구에 흡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매 순간 받아들이는 지구가 열 폭주를 하지 않는 이유, 받은 만큼 내놓기 때문이죠. 받은 만큼 내놓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삽시간에 폭주해버릴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열평형이라는 거죠. 들어오는 에너지와 동일한 만큼의 에너지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분이 안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만, 환경 문제, 열 문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를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현재의 에너지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현재 지구로 유입되는 에너지 89 페타와트,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 사용된 폐열, 이런 차원의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89 페타와트의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된 만큼 다시 89 페타와트의 에너지는 어떻게든 지구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갔다는 거는 좋습니다. 들어온 거에 100%가 나갔다고는 못하고 99점 몇 %만 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뜸을 많이 들였는데, 자, 그냥 핵심을 다시 얘기할게요. 빙빙 돌리지 않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 가장 주된 에너지 뭐라고 했습니까? 화석연료랑 핵연료, 요 두 가지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재의 에너지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의 에너지입니다. 특히나 화석연료는 부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에너지이고요. 그 다음에 핵연료는 사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핵연료는 원래는 에너지가 아니었던 거를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 것에 해당을 하지요.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 E = mc 스퀘어. 네. 원래는 에너지가 아니었던 물질, 질량,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어 버린
그런 것에 해당하는데, 자, 그 핵심은 그겁니다.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에너지, 그리고 핵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 지구라는 지구라는 시스템에 매 순간 들어오는 이 89페타와트라는 에너지에 속하지 않는, 그와는 별도의 에너지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화두를 이제 다 던졌으니까 제가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우리 대기의 주요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이과 출신인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약 78%를 차지하는 기체가 질소 기체입니다. 그리고 21%의 산소, 그리고 약 0.1%의 이산화탄소, 그 나머지 뭐 아르곤이라든가 기타 이제 기체들로 그 지구 대기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78%나 차지하면서도 되게 안정된 기체, 질소라는 기체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과자나 이런 식품 포장할 때 진공 포장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기체 포장을 하는데, 그때 주입하는 게 질소죠. 왜냐하면 질소 기체에 의해서 식품이나 뭐 어떤 제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변질이 되거나 상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희소 기체, 아르곤, 네온 같은 그런 희소 기체만큼은 아니겠지만 질소도 굉장히 안정된 기체이고 반응성이 매우 낮은 기체입니다. 상온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도 않죠. 자동차 엔진, 실린더 내부 같은 그런 고온 고압의 환경이 되면 산소와 결합해서 질소 산화물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질소는 상온에서는 뭔가 화학 반응을 하지도 않고 결합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식물들의 입장에서 질소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두에게 질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78%나 들어있는 질소를 그대로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은 질소질 비료라는 것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천연 질소 공급원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번개가 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고압의 환경, 번개로 인한 플라즈마 속에서나 형성이 되는 그런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질소가 비로소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화합물로 바뀝니다. 혹은 식물하고 공생 관계를 이루는 뿌리 혹 박테리아 이야기를 과학 시간에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대로 이용 못하는 것을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화합물로 바꾸어지는 이런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온난화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왜 질소 고정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 하면은, 자, 탄소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점을 옮겨봅시다. 탄소에도 탄소 고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고정이라는 용어는 잘 없더라고요. 대신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고 또 배웠던 용어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을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죠.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햇빛, 이것들을 가지고 식물이 탄소를 영양소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려면 이산화탄소와 물, 이게 재료인데 이들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상태는 비교적 화학적으로 보았을 때 낮은 준위의 에너지 상태를 갖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생산해내는 탄수화물, 녹말, 이런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보았을 때 에너지 준위가 높은 화합물입니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말씀드린 키워드 중에서 엔트로피로서 설명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낮은 곳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엔트로피가 높은 곳에서 엔트로피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높은 곳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죠.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퍼 올리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펌프를 돌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화합물을 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화합물을 만들어내려면 마찬가지로 펌핑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펌프를 식물이라고 한다면 그 펌프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식물이라는 펌프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녹말, 당류를 생성을 해냅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었고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이 되었다는 거죠. 저장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때 되게 활성인 상태입니다. 제가 활성과 비활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열, 곧바로 열이 되거나 혹은 열 그 자체인 것을 제가 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료를 태우면 열이 나죠. 활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우기 전에 그냥 연료인 상태, 혹은 핵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그냥 핵연료인 상태, 요거는 비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두어서는 저절로 열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요것을 비활성 에너지 내지는 저장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고 일을 하고 있으면 활성인 거지만 배터리나 콘덴서 안에 축적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요거는 저장된 에너지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활성이었던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 의해서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마치 활성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라는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 안에 화학적인 형태로 저장이 되듯이 말이죠. 그렇게 식물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 그리고 그 식물을 먹고 자라나는 동식물, 먹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에너지는 다시 활성화되고 열이 되어서 날아가지만 일부는 동물의 몸 안에 축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천만 년 그리고 수억 년 전의 그런 식물과 동물들이 죽어서 대량으로 땅에 묻히고 매장이 되고 오랜 기간의 화석화 작용, 그리고 그와 유사한 가압, 가열, 그런 변성 작용들을 거쳐서 석탄과 석유로 변한 채 여전히 비활성인 상태로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꺼내어서 이용하지만 않았더라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아니면 영원히 계속 비활성이었을 그 에너지를 우리는 꺼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구가 매 순간 받아들이는 89페타와트라는 그 기본 에너지 베이스 위에 과거에 쌓아두었던 비활성 에너지를 꺼내서 다시 활성화시키니 이제는 89가 아닙니다. 90, 91, 92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기존 배출 능력은 89였습니다. 89의 배출 능력을 가진 지구에서 90, 91, 92페타라는 에너지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점점점 열폭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폭주하진 않습니다. 다시금 평형을 이룹니다. 그게 언제냐? 지구의 온도가 91, 92페타를 방출할 수 있을 만큼 높아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분량이 많으니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흑체는 온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온도가 높은 흑체가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너무 두서도 없는 이야기,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핵심을 던져놓지 않고서는 더 이야기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소 지루했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심도 있는 이야기로,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